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입니다. 옛말에 항상 입 조심해라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 요즘 주식시장이 왜 재미가 없냐면요. 하고 얘기해 놓고 방송을 딱 올리고 제가 금에 대해서 준비가 다 된 다음에 여러분 오늘은 제가 금 얘기해 드릴게요 하면 되는데 굳이 앞에 방송에서 여러분 제가 금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이렇게 설레발을 치는 바람에 여러분들 중에서 금 얘기를 좀 기다렸던 분들 뭐야 얘 이렇게 얼마나 김 새셨겠습니까? 그래서 혹여 여러분들 중에서 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저의 설레발에 오랫동안 기다리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빠르게 금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역시 입 조심해야 됩니다. 자, 금 얘기를 하기 전에요. 우리 뉴욕 증시에서 발표된 경제지표 잠깐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 방송에서 여러분 최근 발표되는 경제지표가 전월에 발표됐던 경제지표보다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바통을 좀 이어받아서요. 제가 방송을 하지 않았던 이틀 동안에 발표된 경제지표를 보면 1분기 미국의 GDP 연율로 6.4%가 발표됐습니다. 이거 부진한 지표였어요. 왜? 예상치는 연율로 6.6%를 기대했거든요. 그리고 4월달 내구재 수주도 전월 대비 1.3%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크게 늘지는 않을 거야. 그래도 최소한 0.9% 정도는 증가하겠지라고 했는데 그 예상을 깨고 증가가 아니라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쓰리 생각은 뭐냐면 미국 현지 시간으로 28일 날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되는데 이 개인 소비 지출은 여러분 인플레이션 지표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 지표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발표됐던 최근의 경제 지표처럼 전월 대비 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는 조금 좀 이렇게 누그러지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떨어지면 증시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주식시장은 호재가 없거든요.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호재가 바로 뭐냐면 조 바이든 대통령 표 2조 3천억 달러 인프라 투자 법안입니다. 근데 이것도요. 1조 7천억 달러로 지금 가격이 아니라 이제 예산이 좀 다운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얘기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냐면 원래 조 바이든 대통령, 그러니까 조 바이든 행정부는요. 인프라 투자로 2조 3천억 달러를 쓰겠습니다. 라고 목표를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에서는요. 야, 무슨 뭐 돈이 넘쳐나냐? 5,680억 달러만 해. 이렇게 아주 낮은 금액의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조 3천억 달러와 5,680억 달러의 이 갭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유 저것들 저 갭 합의 못 이루겠네. 그러면 저거 언제 저 갭을 이렇게 메꿔? 즉 언제 합의를 해? 시간 오래 걸리겠네. 아이고 야 주식시장 야 틀렸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실망 매물이 나온다든가 뭐 게다가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데다가 경제 지표도 전월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 상당히 골치가 아파집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기존의 2조 3천억 달러에서 조금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1조 7천억 달러로 금액을 낮췄고요. 그 다음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에서는 기존에 5,680억 달러였는데 1조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조 달러와 1조 7천억 달러, 한 7천억 달러 사이의 갭을 공화당과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갭을 맞춰가서 합의를 만들어내야 되죠. 7천억 달러도 사실 그렇게 만만한 금액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금액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들이 똥꼬집 부리지 않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양보하고, 그다음에 공화당도 좀 이렇게 양보하고 뭔가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이 그나마 안도감입니다. 그들도 아는 거죠. 자기네들이 똥꼬집 부려서 갭을 벌려놔봤자 이거 합의될 때까지 상당 시간이 요구될 거고, 그 시간 동안 주식시장은 기다리다가 지쳐나가 떨어질 거고, 거기다 경제지표 둔화되고 이미 경제지표에서 주식시장은 다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걸 선반영된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도 피곤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일단 금액을 그렇게 좀 압축해 놨습니다. 자, 여하튼 자, 이제 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 금값이요, 1898달러로 마감했죠. 제가 지금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날이 5월 28일 금요일인데, 이 1898달러라는 가격은 5월 27일 가격이고요. 이거는 왜 이런 가격이 형성됐나? 1900달러에 대한 고점 부담. 그래서 이날은 국제 금값이 전일 대비 하락해서 1898달러가 됐다고 합니다. 제가 국제 금값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기로 약속하고, 어디서부터 이 얘기를 풀어나가면 좋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돈다방 미쓰리를 최근 시청하시고 최근 구독하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오랫동안 구독하신 분들은요, 예전에 제가 뭐 국제 유가, 국제 금값 이런 거 다 아주 세심하게 매일매일 방송하면서 해드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국제 금값이 뭐 1180달러, 뭐 1190달러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몇 번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국제 금값의 바닥이었어요. 저점이었어요. 그리고 국제 금값이 1400, 1500달러까지 올라갑니다. 그 당시 어떤 청취자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어이 미쓰리, 너 국제 금값 지금 1400, 1500인데 그분 생각엔 더 갈 것 같은데 너 안 살래? 라고 질문을 하시길래 저는 안 삽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1100달러, 1200달러 찐바닥을 봤는데 굳이 왜 그 가격에, 물론 1400달러, 1500달러가 2000도 갈 수 있고 그 이상도 갈 수 있겠습니다만, 사람이 그렇거든요. 찐바닥 제일 싼 가격을 보면 이거 그 가격 아쉬워서 막 1400, 1500에 지르고 싶은 마음이 없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만약에 주식이라면 또 고민해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금 투자하지 않으니까 저라면 뭐 미련 없어요. 뭐 다른 거 투자하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그분과 이제 이렇게 뭐 이제 뭐 논쟁 아닌 논쟁을 했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미쓰리가 뭐 금값의 찐바닥을 잡아냈다? 아니 뭐 제가 이것만 잡아냈습니까? 뭐 그러니까 제대로 보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너무 조심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 본 부분도 있지만, 제가 그래도 이 바닥에서 제 스스로 자칭, 그리고 여러분들도 인정해 주시는 이 점쟁이 빤스를 훔쳐 입은 그 전문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생색내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1898달러라는 이 국제 금값이요, 예전에 미쓰리가 1100, 1200 그때 이게 찐바닥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때까지 가격이 떨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살면서 뭐든지 100% 확신은 안 합니다. 예, 100% 확신했다가 하도 뒤통수를 많이 맞아가지고요. 그냥,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은 열어놔야 돼. 그런데도 그냥 내 생각에 현실 가능성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은 한 98% 정도는 다시 1100, 1200달러까지 떨어지기는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근거는 뭐냐면
이 시장, 금융시장의 어떤 그 사이즈인 거죠. 제가 예전에 주식시장에 처음 입문했을 때, 그러니까 증권회사에 입사했을 때는요, 증권회사 직원들이 유일하게 이제 이 컴퓨터를 보고 매매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유, 증권회사 직원들은 참 좋겠다. 저렇게 정보들 다 그냥 캐치하고 매매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한때 예, 증권맨들이 뭐 신랑감, 신부감 일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터넷이 발달되니까요. 투자자분들이 증권사 직원보다 더 발빠르게 대응하고 더 빠른 정보를 획득하면서 내가 돈을 갖고 있는데 투자해야 되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투자 기회가 많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금융시장이 작다 보니까요. 아마 여러분들 이런 케이스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금통위에서 뭐 우리나라도 예, 얼마 전에 뭐 금리 동결하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장중에요. 주식시장이 진행되는 가운데 만약에 한국은행에서 한 10시 반경 금리를 뭐 인상하겠습니다 라는 발표를 하면 주식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증권주는 하락합니다. 대신에 은행주와 보험주는 상승합니다. 반대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하겠습니다 하면 증권주와 건설주가 올라가고 은행주와 보험주가 떨어졌습니다. 그게 금리 동결, 뭐 금리 인상, 인하 이렇게 발표와 동시에 주식시장에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어때요? 반응이 전혀 없어요. 왜 없을까요?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당연히 뭐 보험이나 은행주에서 혜택 받는 부분이 있겠죠. 어찌 보면 증권주라든가 건설주는 여러 가지로 리스크 부분이라든가 자금 이동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주식시장에서는 예전만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옛날에는 이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넘어가고 금리 인하하면 부동산에서 주식시장 넘어오고 막 이게 휙휙 보였거든요. 근데 요즘 왜 안 보일까요? 금융시장이 그만큼 커졌다라는, 그러니까 자금시장이 그만큼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서 어떤 짓을 하냐면 어느 순간부터 뭐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막 펀드를 만드는 거예요. 자금 안 뺏기려고. 그러면서 은행에서도 보험에서도 펀드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은행과 보험과 증권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투자자분들은 옛날에는 나 주식밖에 몰랐어. 그래서 금리 인상한대. 그러면 아예 주식시장보다는 은행이 낫겠지. 그리고 그 금액을 고스란히 빼가지고 은행에 가셨던 분들이 이제는 다양하게 투자할 것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펀드도 투자하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인터넷이 발달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발달되면서 이제 투자자들은 원유에도 투자하고 금에도 투자하고 뭐 옥수수, 밀 이렇게 농수산물도 거래소를 통해서 뭐 ETF든 뭐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을 통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내에서도요. 현물이 있지만 선물도 있고 선물도 있지만 옵션도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자는 자금이 일정한데 내가 투자해야 될 곳이 상당히 많아진 겁니다. 물론 뭐 저처럼 돈이 없는 사람은요. 뭐 주식 매매하는 것도 벅차요. 예. 그런데 여러분 투자자분들은 여유 있는 분들은요. 만약에 내가 그래 까짓것 크게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제가 100억 있어요. 현금 자산 100억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전 같았을 때는 내가 100억으로 투자할 만한 투자처가 몇 군데 없었습니다. 뭐 은행 아니면 뭐 주식도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 그러다가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미국 주식도 할 수 있고 주식시장에도 현물도 할 수 있고 ETF도 할 수 있고 ELS도 할 수 있고 막 뭐 변액보험 금융상품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원유 선물 뭐 금 선물 뭐 그러니까
예전에는 100억이 움직였다면 워낙 지금 금융시장, 이 자금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내가 100억을 쪼개서 분산해서 투자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드리고 있냐면 여러분, 제가 금값이 앞으로 얼마가 갈 거예요라는 얘기는 저는 원래 안 합니다. 그런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고민을 한번 하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이렇게 흐를 때 보면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엔 주식과 은행밖에 모르다가 그다음에 인터넷 발달되고 다양한 금융상품, 뭐 현물, 선물, ETF 막 생기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금값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금을 못 사요. 비싸서. 그러면 한순간 은 가격이 올라갑니다. 구리도 올라가요. 막 철광석도 올라가요. 그러다가 반도체가 막 화랑되니까 반도체 들어가는 중요한 것인 희토류가 막 올라갑니다. 아까 뭐 옥수수라든가 밀 가격이 올라가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일정한 자금으로 투자처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국제 금값이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 1100달러, 1200달러가 저점이었고요. 지금 가격에서 다시 제가 짚어냈던 그 가격대까지 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런데 그럼 금값이 상승할 가능성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 금값이 더 갈까요? 왜 국제 금값은 지금 2000달러까지 갔다가 빌빌거리다가 최근 다시 가나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추락하니까 비트코인 자금이 금시장으로 간다.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왜 만들어졌는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만들어졌거든요. 왜? 너무 전 세계가 달러에 그냥 그 쥐락펴락하는 거에 휩쓸리니까 뭔가 달러의 영향력에서 탈출하고자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달러는 뭐예요? 암호화폐가 아니라 안전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그 얘기는 안전자산으로서의 어떤 상품을 보면 금이 있을 수 있고요. 달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중국과 미국이 디지털 화폐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뭐 중앙은행이든 미국의 중앙은행이든 어떤 나라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암호화폐, 디지털 화폐가 아니라 민간에서 만든 비트코인이 영향력을 키우면 안 되니까 지금 비트코인 죽이기에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금이 지금 금으로 넘어가요. 금으로 왜 넘어갑니까? 금으로 넘어가거나 달러로 갈 수 있겠죠. 자, 다시 그러면 국제 금값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저는 냉정하게 이렇게 봅니다. 신흥국의 위기. 그리고 미국 경제가 작살날 때. 마찬가지로. 근데 사실 미국 경제가 작살날 확률보다는 중국 경제가 작살날 확률이 더 많죠. 그리고 중국은 뭡니까, 여러분? 신흥국의 용입니다. 중국이 힘들어지면 우리나라는요, 그러니까 중국이 애취하면은 우리나라는요, 들어 누워요. 그러면 중국이 힘들어지면 미국은 잘 나가느냐?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금값이 지금 가격에서 저는 뭐 이번에 추가 상승한다면 워낙 비트코인 자금에 많이 몰렸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한다면 2000달러 넘길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미쓰리 얘기대로 그래? 그러면 2000달러 넘어가면 뭐 중국이 작살나거나 미국 경제가 작살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더 안 가겠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 중국이나 미국의 경제가 그리고 미국을 좀 제껴놓고 예를 들면 중국이 뭐 금융위기가 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돈이 얼로 몰리겠습니까? 금으로 몰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보다는 워낙 우리가 투자할 만한 그 원자재라든가 투자할 만한 기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의 쏠림 현상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왜 금값이 2,000달러를 찍고 지금 이렇게 빌빌거리냐면, 비트코인에 자금이 몰린 것도 있고, 주식시장이 몰린 것도 있지만, 투자자들 머릿속에는요, 지금 국제 금값이 비싸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국제 금값이 지금 2,000달러인데, 이거 얼마나 더 먹겠냐?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야, 그냥 국제 금 사지 말고 다른 거 뭐 살만한 대체 없니? 이런 걸 찾게 되는 것이 지금 자본시장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사실 이런 얘기 드리면은요. 이게 국제 금값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유가와 관련돼서 어찌 보면 이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야기가 장황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좀 요약 정리해 드리면 오늘의 뭐 요약 정리는 이거죠.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 국제 금값이 예전에 제가 바닥이라고 찍어드렸던 1100이면 뭐 1200달러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없다. 자, 그런데 왜 지금 여기서 2000달러를 확 가뿐히 가지 못하고 버벅거리느냐? 금 말고, 그러니까 금에 몰릴 자금이 워낙 다른데 투자할 만큼의 매력적인 제품들이 다양해졌다라는 거고요. 그럼 국제금값이 아주 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그래 역시 금밖에 없어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다이아드 4에서 나오는 그 파이어아웃이라고 있잖아요. 이 모든 전기 시스템이 다 다운돼 버려. 그러면 그래 역시 보이는 금덩어리가 최고야. 전쟁이 난다면 그래 금이 최고야. 이러면 미친 듯이 금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지금 상태로서 투자자분들은 금이 현재 가격이 비싸다고 인식되어 있고 이렇게 비싼 가격에 금을 사기보다는 다른 거 한번 투자 대안을 찾아볼까 하고 고민하시는 자금들이 많다 보니까 국제 금값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버벅거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뭐 중국의 혹은 미국 경제도 이게 뭐 하반기에 이렇게 뒤로 간다든가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제 금값은 역시 그래 역시 금이야 라고 수요가 몰릴 수 있겠죠. 어떻게? 비트코인에 몰렸던 것처럼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요. 정말 금이 그렇게 비트코인처럼 미친 듯이 올라가려면 우리가 생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 중에 여러 개가 보여줘야 됩니다. 국제금값이 쉽게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 바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오늘 되게 중구난방인데, 한지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가 좀 짧지만 저의 생각을 전해드렸으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이나 뭐 추가적으로 너 그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또 다음 방송에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